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지질학계의 권위자이자 일본계 미국인 미야모토 타케시가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AI 지진 예측 시스템이 2025년 7월 5일 일본 난카이 해곡에서 대재앙급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예측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오사카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는 타케시 박사의 예측이 맞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남부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으로 피난 가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본 전역을 뒤흔든 이 충격적인 예측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일본에 관한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지질학을 연구하는 미야모토 타케시입니다. AI를 활용한 지진 예측 시스템 개발이 제 전문 분야인데 요즘 들어 잠을 이루기가 힘들더군요. 13년 전 도쿄대학교 교환학생 시절 저는 인생을 바꾼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그날, 저는 연구실에서 평소처럼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TV에서는 고향인 센다이가 쓰나미에 휩쓸리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TV 화면 속에서 검은 물결이 도시를 집어삼키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과학자인 내가 이런 재앙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운명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제 부모님을 구한 건 다름 아닌 한국 구조대였더군요. 무려 3일 만에 잔해 속에서 두 분을 발견했다고 해요. 일본 정부는 아직도 구조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었는데 말이죠. 그날의 기억이 제가 AI 지진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연구 끝에 마침내 성과를 이뤄냈죠. 제가 개발한 AI는 지진 발생 가능성을 놀라운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AI가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2025년 7월 5일 일본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9.0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90%를 넘는다는 거였죠.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비슷한 규모예요. 즉시 일본 정부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13년 전과 똑같았어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제 경고를 무시해버렸죠. 아이러니하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또다시 한국이었습니다. 제 은사이신 사토 교수님이 한국재난방재청의 김민수 박사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는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그때부터 저는 인생의 가장 큰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제가 믿는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에서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들과 마주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김민수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는데 그때 전해 들은 내용은 저의 모든 예측과 걱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죠. 바람 한 점 없이 맑았던 2011년 3월 11일 저는 도쿄대학교 지질학과 연구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46분 갑자기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일본에서는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흔들림이 점점 더 강해지더라고요.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재빨리 운동장으로 대피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도쿄의 고층 빌딩들이 마치 갈대처럼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있었어요. 누군가 들고 나온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 고향 센다이가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리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있는 해안가 지역이었죠.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연구실 컴퓨터로 지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미세한 지진파가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지진학자들도 이런 신호를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저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3일이 지나도록 부모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구조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었고 해안가 접근은 금지되어 있었죠.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때 뉴스에서 한국 구조대가 센다이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일본 정부의 공식 요청도 없이 스스로 구조대를 조직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정부의 허가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현장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놀라운 건 구조대원들이 일본어를 할 줄 알았다는 거였죠. 살아계세요? 라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뒤섞인 외침이 잔해 속에서 들렸다고 생존자들이 증언했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부모님이 구조되었어요. 무너진 집 잔해 속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감싼 채 버티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구조대원들이 발견했을 때 두 분 모두 탈진한 상태였지만 의식은 있었다고 했죠. 나중에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인데 구조대원들이 물과 음식을 나눠주면서 걱정 마세요. 꼭 구해드릴게요 라고 일본어로 말했다고 해요. 부모님을 구해준 게 다름 아닌 한국 구조대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감정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가장 컸지만 한편으로는 일본 정부에 대한 분노도 느껴졌어요. 일본은 아직도 구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한국은 이미 현장에 도착해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날의 기억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진을 예측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제 평생의 목표가 되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후에 찾아왔어요. 일본 정부가 한국 구조대의 활약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심지어는 부정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당시 한 일본 고위 관료는 외국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본 진실은 달랐어요. 수많은 생명이 한국 구조대 덕분에 살아났고 제 부모님도 그중 한 분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또다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조짐은 곧 나타났습니다. 2024년 8월 제 AI 시스템이 이상한 신호를 감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죠. 오사카에서 첫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 8월의 어느 아침 오사카 중심가의 지하철 공사장에서 갑자기 땅이 꺼져내린 거예요. 마치 거대한 괴물이 땅을 한 입 베어 문 것처럼 지름 20m의 구멍이 생겼죠. 일본 정부는 서둘러 단순 집안 침하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제 AI 시스템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수백 개의 미세한 지진파를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하필 난카이 해구 쪽에서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분석한 지진파 패턴이 13년 전 동일본 대지진 전에 그것과 놀랍도록 비슷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도 이런 식으로 시작됐죠. 작은 신호들이 모여서 큰 재앙이 된 거예요. 김민수 박사와 화상 통화를 하면서 이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제 분석에 강한 관심을 보였어요. 3D 지하 스캐닝 기술로 지각 변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고 AI 기반 예측 시스템도 가동 중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민관이 하나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반면 일본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오사카 싱크홀 사고 현장에서 한 트럭 운전사가 실종됐는데도 정부는 안전 점검이란 이유로 구조 작업을 미뤘어요. 결국 그분은 이틀 뒤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즈음 제 AI 시스템이 최종 분석 결과를 내놓았어요. 2025년 7월 5일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9.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90%를 넘는다는 거였죠. 이건 그냥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어요. 이미 시작된 재앙의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도쿄의 한 카페에서 김민수 박사를 직접 만났어요. 그는 노트북을 펼쳐 한국의 분석 자료를 보여줬죠. 화면에 띄워진 3D 지도에는 난카이 해구 부근의 지각 변동이 생생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용이 깨어나려는 것처럼 지각판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타케시 씨, 우리가 틀렸으면 좋겠네요. 김 박사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오사카 싱크홀 사고 현장을 지났습니다. 임시 보수 공사가 한창이었지만 땅 밑에서는 여전히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본 기상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 연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거였죠. 일본 정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13년 전과 똑같은 이유로 경고를 묵살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제가 AI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단순한 확률이 아니라 점점 가속화되는 지각 변동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 무렵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해구와의 연관성을 부정했지만 SNS에서는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이거 난카이 해구의 전조 아니야? 같은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김민수 박사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관측 장비가 난카이 해구에서 비정상적인 지각판의 뒤틀림 현상을 감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김 박사는 제 데이터를 보더니 깊이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타케시 씨, 우리도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남해에서도 비슷한 미세 지진파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긴급 재난 회의를 열고 남해 지역의 지진 대비 훈련을 강화했죠. 반면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적인 대응을 발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사카에서 다시 사고가 터졌습니다. 한 고속도로 구간이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차량 수십 대가 갇히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어요. 원인을 조사하던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로 아래에서 예상치 못한 단층의 이동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이쯤 되면 정부도 심각성을 인정해야 할 텐데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적지근했어요. 오히려 언론을 통해 단순한 집안 치마일 뿐이라며 불안을 가라앉히려 하더군요. 그날 밤 김 박사와의 화상회의에서 우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행동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신념, 그리고 13년 전의 기억이 저를 다시 한번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노트북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밤거리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사토 교수님이었어요. 타케시 군, 지난밤 홋카이도에서도 땅이 꺼졌네. 이번에는 주택가 한복판이야. 교수님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홋카이도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컴퓨터를 켜자마자 AI 시스템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는 제 예상을 완벽하게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오사카와 홋카이도를 잇는 지하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김민수 박사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더군요. 한국의 관측 시스템도 같은 변화를 포착했다고 해요. 이제 우리 예측이 맞다는 걸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공포 조성이라며 저희 연구 발표를 금지하려 들었죠. 심지어 제가 개발한 AI 시스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연구실로 한 노인분이 찾아오셨어요. 13년 전 센다이에서 한국 구조대에게 구조되었다는 분이셨죠. 선생님, 저는 믿습니다. 그때도 이랬어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 재앙이 왔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맞아요. 13년 전에도 정부는 모든 경고를 무시했었죠. 그리고 그 대가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었나요? 며칠 뒤 한국의 과학자들이 도쿄로 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난카이 해구 주변의 지각 변동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거였죠. 마치 거대한 지진이 준비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과 함께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13년 전 구조 현장에서 보았던 한국 구조대원들이 떠올랐어요. 새벽녘,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AI가 예측한 2025년 7월 5일, 그날이 정말로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알려야 할까 고민하던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일본 기상청이었습니다. 때마침 그날은 기상청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 위험성에 대한 정기 브리핑을 하는 날이었죠. 기상청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향후 30년 이내에 난카이 트로프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80%라고 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심각한 예측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김민수 박사와 함께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은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죠. 우리는 실패를 교훈 삼았습니다. 김 박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국은 과거의 대형 재난들을 겪으면서 시스템을 하나씩 개선해왔다고 해요.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재난관리 체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일본도 재해대책기본법에 따라 국가방재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NA 통한 재난방송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실제 대응 속도였어요. 여전히 관료주의적 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연구실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구멍이 있었어요.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체계가 미흡했죠. 반면 한국은 유방제 기술이라는 걸 도입했더군요. 재난의 사전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까지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팩스로 재난 정보를 주고받는 동안 그들은 이미 디지털 시대로 진입해 있었던 거죠.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다가 문득 13년 전이 떠올랐어. 그때 한국 구조대가 보여준 신속한 대응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이미 그때부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본 신문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재난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을 또다시 삭감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김민수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타케시 씨, 우리 정부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일본과 재난 대응 시스템을 공유하기로 했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13년 전 쓰나미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제 고향 센다이. 그때 한국 구조대가 내밀어준 도움의 손길이 다시 한번 떠올랐네요.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변해야 했어요. 자존심은 잠시 접어두고 배울 것은 배워야 했죠. 그리고 그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도와준 건 다름 아닌 오랜 이웃이었던 겁니다. 기상청에서 있었던 일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30년 내 80% 확률로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8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기상청은 즉시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 정보를 발표했고 거대 지진 주의라는 경고도 함께 내려졌어요. 하지만 이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시민들은 이미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생수와 비상식량이 동이 났고 방제용품 판매량은 평소의 10배를 넘겼어요. SNS에서는 한국으로 피난이라는 키워드가 급상승했죠. 그때 김민수 박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행정안전부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거대 지진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타케시 씨, 우리도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양국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시작됐어요. 작년 12월 가가와현 다카마스시에서 제17회 한일 방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양국의 재난관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일본 기상청도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3분 이내에 내륙 지진 정보, 5분 이내에 해양 지진 정보를 전국에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시민들은 정부의 대응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본 남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만 갔어요. 정부가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다고 발표했지만 작년 미야자키현의 지진은 분명 경고였으니까요. 실제로 난카이 트로프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어요. 인천국제공항행 항공권은 몇 달치가 매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는 이런 현상을 막으려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며 언론 통제에 나섰지만 SNS를 통해 퍼지는 불안감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 오사카에 사는 한 주민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들 교육도 있고 해서 서울에 있는 친척집으로 가려고 해요. 미친 짓일까요? 과학자로서 저는 위험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선택에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각부는 여전히 시뮬레이션과 대책 수립에 몰두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작년 한일 방제회의 이후 약속했던 협력 사항들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죠.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실질적인 조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김민수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관측 시스템이 계속해서 난카이 해구 주변의 미세한 변화들을 감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타케시 씨, 변화의 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측이 빗나가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때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던 도쿄의 겨울 밤거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죠.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이제 한국으로 가기로 했다. 너도 함께 오면 좋겠구나. 조심스레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하루하루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중압감을 느꼈어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여전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연구실 근처 작은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는 어느 날 저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선생님, 정말 큰 지진이 올까요? 그분의 눈에는 1995년 고베 대지진 때 가족을 잃은 슬픔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답을 드리기가 무척 어려웠죠.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어요. 난카이 트로프 주변 지역의 집값이 급격히 하락했고 매물이 쏟아져 나왔죠. 부동산 중개인들은 한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다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한일 방제회의 이후로 양국 간의 협력은 조금씩 진전을 보였어요.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일부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한국의 기술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중앙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더뎠습니다.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라는 명목으로 정보 공개를 제안했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오히려 커져만 갔어요. 인터넷에는 각종 소문이 떠돌았고 일부 극단적인 예언까지 등장했죠. 김민수 박사는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국의 해안가에 지진 관측 장비를 보강하고 비상 대피 계획까지 수립해 놓은 상태였어요. 이웃 나라의 위험은 곧 우리의 위험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었죠. 도쿄대학의 사토 교수님은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난카이 트로프의 위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교수님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연구실에서 모든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필요한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겪은 모든 과정이 미래의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연구실 정리를 하면서 발견한 오래된 지진계 데이터를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13년 전과 비슷한 패턴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AI 예측 시스템이 있었고 한국의 협력도 있었으니까요. 김민수 박사와 나눈 마지막 화상 통화에서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한일 재난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전력을 다하기로 했어요. 비록 일본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나섰죠. 오사카와 나고야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참고해 지진 대비 매뉴얼을 개정하고 대피소 확보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더 이상 정부 발표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때의 기록을 남기며 다가올 7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13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일본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더 이상 자존심과 관료주의적 절차에 매몰되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현실을 외면한다면 AI의 예측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었으니까요. 연구실 창가에 서서 도쿄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평화로운 일상도 언젠가는 끝이 날 거예요. 한국의 선진화된 재난 대응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선택뿐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이웃나라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인가. 13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한국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으니까요.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한계와 한국의 선진화된 방제 시스템의 차이를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발전시킨 디지털 기반의 재난 관리 시스템과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 사례가 되었다는 점이 뿌듯해지네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